일부 2장 추락 1. 하루 내에 걸은 날 저녁 1815년 10월 초순 해가 지기 1시간쯤 전에 걸어서 길을 가던 한 사나이가 소도시 디니로 들어오고 있었다. 때마침 이 집 저 집에서 창이나 문 앞에 들어 나와 있던 사람들은 불안한 불빛으로 나그네를 바라보았다. 이보다 더 초라한 모양을 한 행위는 좀처럼 볼 수 없었다. 그는 중키에 뚱뚱하고 실팍진 한창 때의 사나이였다. 나이는 46에서 48쯤 되었으리라. 모자의 가죽챙이 축 늘어져 햇빛에 걸고 바람에 걸어 땀이 흥건한 그의 얼굴을 일부 가리고 있었다. 그의 누런 삼배 셔츠는 모가지께만 작은 은핀으로 잠겨 있었기 때문에 털이 난 가슴팍이 내다 보였다. 넥타이는 끈앞불처럼 베베 꼬였고 줄이 간 푸른 무명 바지의 한쪽 무릎은 하얗게 달았고 다른 쪽 무릎은 구멍이 나 있었다. 남루하고 낡은 잿빛이 고리는 팔꿈치 개로 합사로 기운 푸른 천조각이 되어져 있었다. 등에는 주임실을 단단히 채운 불룩한 새 배낭을 짊어졌고 손에는 마디 투성이의 큼직한 지팡이를 들었으며 발에는 양말도 없이 징박힌 구두를 신고 있었다. 빡빡 깎은 머리에 수염이 덥수룩했다. 땀과 더위, 도보 여행, 먼지가 흡수한 나그네의 모습 전체에 뭔지 모를 더러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머리털은 짧아서나 꼿꼿이 서 있었다. 머리가 좀 자라나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한동안 다듬지 않고 그냥 둔 것 같았다. 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분명히 한 행인에 불과했다. 어디서 온 것일까? 남쪽에서 왔을 것이다. 아마 바닷가에서 왔으리라. 왜냐하면 그가 디니로 들어온 길은 7달 전에 나폴레옹 황제가 칸에서 파리로 갈 때 지나간 길과 같은 길이었으니까. 이 사나이는 하루 내에 길을 걸은 것이 틀림없었다. 몹시 피곤해 보였다. 도시 아래쪽에 있는 옛 읍내의 아낙네들은 그가 가상디 가로수길의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산책로 끝에 있는 샘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몹시 목이 말랐음에 틀림없다. 그의 뒤를 따라가던 아이들은 그가 200보쯤 더 가다가 장터의 샘에서 또 걸음을 멈추고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 푸아슈베르 거리의 모퉁이에 이르러 그는 왼편으로 돌아 시청 쪽으로 갔다. 그는 시청으로 들어갔다가 15분 후에 나왔다. 헌병 하나가 문 근처의 돌벤치에 앉아 있었다. 더우로 장군이 지난 3월 4일에 쥐앙만 서는, 이 쥐앙만은 나폴레옹이 1815년 3월 1일 엘바섬에서 탈출하여 프랑스에 상륙했던 항만입니다. 쥐앙만 선언을 디니의 놀란 시민 군중에게 읽어주기 위해 올라갔던 바로 그 돌벤치다. 나그네는 모자를 벗고 헌병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헌병은 답례도 하지 않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 동안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더니 시청으로 들어갔다. 당시 디니우시에는 크루아드 콜바라는 간판을 붙인 훌륭한 여관이 있었다. 그 여관의 주인은 작행 라바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향도병이었고 당시 그리노블에서 드루아 도팽이라는 여관을 경영하던 또 한 명의 라바르와 친척이 된다고 하여 시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 황제가 상륙했을 때 이 지방에는 이 드루아 도팽 여관에 관해 많은 소문이 퍼졌다. 베르트랑 장군이 수레군으로 가장하여 1월에 여러 번 거기에 찾아와 병사들에게 명예훈장을 나누어주고 시민들에게 나폴레옹 금화를 한 움큼씩 나누어 주었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사실은 그르노블에 들어온 황제는 도청에서 머물기를 거절하고 내가 아는 충직한 사람의 집으로 가겠소 하고 시장에게 사의를 표하고는 드루아도팽 여관으로 갔다. 이 드루아도팽의 라바르의 영광이 250리나 떨어져 있는 크루아드 콜바의 라바르에게까지 반영된 것이다. 시내에서는 그를 그르노블의 라바르의 사촌이라고들 했다. 나그네는 이 고장에서 가장 훌륭한 그 여관 쪽으로 갔다. 그는 길바닥과 수평으로 문이 트여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화덕들에는 모두 불이 피워져 있었고 벽난로에서도 불꽃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다. 주인은 동시에 주방장이기도 해서 벽난로며 아궁이며 냄비를 보고 다니고 수레꾼들에게 줄 맛 좋은 음식을 살펴보느라 몹시 분주했는데 옆방에서는 수레꾼들이 왁자지껄하게 웃고 짓거리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겠지만 수레꾼들만큼 잘 먹는 사람은 없다. 살찐 마르모트가 흰 자고새와 메딱과
나란히 긴 쇠꼬챙이에 꿰어 불 앞에서 돌고 있었고 화덕 위에서는 로제호의 큼직한 잉어 2마리와 알로즈호의 송어 1마리가 구워지고 있었다. 주인은 문이 열리며 누가 새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화덕에서 눈을 들지도 않고 말했다. 뭘 하시겠습니까, 손님? 먹고 자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인은 말했다.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이제야 그는 눈을 돌려 나그네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눈에 쓱 훑어보고는 덧붙였다. 돈만 치르신다면. 나그네는 저고리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가죽 지갑을 꺼내고는 대답했다. 돈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주인은 대답했다. 나그네는 지갑을 호주머니에 도로 넣고 배낭을 벗어 문 옆 땅바닥에 내려놓은 뒤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난로 옆의 나지막한 글상에 가서 앉았다. 뒤눈은 산중에 있다. 10월의 저녁은 춥다. 그러는 동안 주인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그네를 살펴보았다. 곧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가 물었다. 금세 됩니다. 주인은 대답했다. 새 손님이 등을 돌리고 불을 쬐는 동안 갸륵한 여관 주인 작행 라바르는 호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내더니 창옆 조그만 탁자 위에 흩어져 있는 헌 신문의 한쪽 귀퉁이를 잡아 찢었다. 그는 그 종이 조각의 흰 여백에다 한두 줄 뭐라고 쓰더니 그것을 접어 봉하지도 않은 채 부엌일을 돕고 하인 노릇을 하고 있던 듯한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여관 주인이 귀에 대고 한마디 소곤거리자 아이는 시청 쪽으로 달려갔다. 나그네는 그런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는 또 한 번 물었다. 곧 먹을 수 있겠습니까? 금세 됩니다. 주인은 말했다. 아이가 돌아왔다. 그 종이 조각을 다시 가지고 왔다. 주인은 무슨 대답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얼른 그것을 펴었다. 그는 유심히 그것을 읽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거리고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었고 그는 나그네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는데 나그네는 별로 편안하지 않은 무슨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손님, 여관 주인이 말했다. 손님은 접대 못하겠습니다. 나그네가 몸을 반쯤 일으켰다. 뭐라고요? 돈을 안 낼까봐 걱정입니까? 미리 치를까요? 돈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당신은 돈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말했다. 주인이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방이 없습니다. 나그네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마구간이라도 재워주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말들이 뒤에 차지하고 있어요. 나그네가 대꾸했다. 그럼 헛간 한쪽 구석이라도 줬소. 집 한 다발이면 되니까. 우선 밥이나 먹고 봅시다. 밥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선언은 정중했으나 의조가 단호했으므로 나그네에게는 엄숙하게 들렸다. 그가 일었었다. 제 얘기를 나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나는 해가 뜰 무렵부터 걸었어요. 120년이나 걸었단 말입니다. 돈은 낼 테니 뭐든 먹게 해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은 말했다. 나그네는 웃음을 터뜨리며 벽난로와 화덕을 돌아다 보았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저건 다 뭐죠? 저건 다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저 수레꾼 양반들에게요. 모두 몇이죠? 12입니다. 20사람 몫은 되는걸요? 다 예약이 됐고 돈도 미리 치러놓은 겁니다. 나그네는 다시 앉아서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여관에 와 있고 배가 고프니 그냥 있겠어요? 그러자 주인이 몸을 구부려 그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 의조에 나그네는 몸을 들었다. 가시오. 나그네는 몸을 구부리고 지팡이 끝의 쇠로 타담한 깐부기를 불 속으로 밀어넣다가 휙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뭐라고 대꾸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주인이 그를 뚫어지게 보며 여전히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그런 말은 작작하시오. 내가 당신 이름을 말해볼까요? 당신은 장발장이죠.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볼까요? 당신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 시청에 사람을 보내봤는데 여기 그 답장이 있어. 읽을 줄 아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나그네에게 아까 막 여관에서 시청에서 여관으로 오갔던 쪽지를 활짝 펼쳐 내밀었다. 나그네는 그것을 한번 헐끗 보았다. 여관 주인은 잠자코 있다가 말을 이었다. 나는 누구한테나 예의 바른 것이 버릇이오. 어서 가시오. 나그네는 고개를 수그리고 땅바닥에 놓아두었던 배낭을 가지고 떠났다. 그는 한 길로 나갔다. 모욕을 당해 서글픈 사람처럼 그는 집집을 바싹 스치며 정처 없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만약에 돌아보았더라면 그는 크루아도 콜바의 주인이 문 앞에서 모든 여관 손님들과 행인들에게 둘러싸여 왁자지껄 떠들면서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의혹과 공포에 찬 군중의 눈에서 자기의 도착이 머지않아 온 시내 일대 사건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다. 그는 그런 걸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절망한 사람들은 죄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 아군이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한참 동안 길을 갔다. 줄곧 걸어서 알지도 못하는 거리를 무턱대고 갔다. 슬픔에 젖은 사람이 을에 걸어하듯이 피로도 잊고서 낯선 길을 정처 없이 끝없이 걸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몹시 시장길을 얻겠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어디고 하룻밤 쉬어갈 곳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를 휘둘러 보았다. 훌륭한 여관은 그에게는 닫혀 있었다. 그는 아주 허술한 목로주점이나 아주 초라한 오두막집 같은 것을 찾았다. 때마침 거리의 저쪽 끝에서 불빛이 보였다. 쇠로 된 버팀대에 매달린 소나무 가지 하나가 황혼이 지는 어슴푸레한 하늘 아래 보였다. 그는 거기로 갔다. 그것은 과연 목로주점이었다. 샤포 거리에 있는 목로주점이었다. 나그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으로 술집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천장이 나지막한 방은 탁자 위에 놓인 자그마한 난포불과 훨훨 타오르는 벽난로의 불로 환히 밝혀져 있었다. 몇몇 사나이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주인은 불을 쬐고 있었다. 쇠고리에 걸어놓은 쇠 냄비는 불꽃에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일종의 여인숙이기도 한 이 술집에는 두 개의 문이 있었다. 하나는 거리로 튀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찬 작은 마당 쪽으로 나 있었다. 나그네는 차마 거리로 트인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마당으로 살며시 들어가서 좀 머뭇거리다가 가만가만 걸쇠를 올리고 문을 밀었다. 그 누구요? 주인이 말했다. 저녁을 먹고 자고 싶소. 좋소. 여기서 저녁 먹고 잘 수 있소. 나그네는 들어갔다.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다 보았다. 난포불이 거의 한쪽을, 벽난로의 불이 다른 한쪽을 비추었다. 그가 배낭을 내려놓는 동안 사람들은 잠시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 불이 있어. 저녁밥은 냄비 속에서 끓고 있어. 와서 불을 쬐시오 친구. 그는 벽난로 아궁이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는 피로에 지칠 대로 지친 두 발을 불 앞으로 뼈쳤다. 냄비에서 좋은 냄새가 풍겨 나왔다. 깊숙이 눌러선 모자 밑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끊임없는 시달림에서 비롯된 침통함과 안도감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굳건하고 정력적이고 음침한 얼굴이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복잡한 모습이어서 처음에는 겸손해 보였으나 나중에는 준엄해 보였다. 눈은 덤불 밑에서 불이 타오르듯 눈썹 아래에서 번쩍였다.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생선장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샤포 거리의 이 목로주점에 들어오기 전에 라바르의 여관 마구간에 말을 맡기러 갔었다. 그런데 우연히도 바로 그날 아침에 그는 이 고약한 얼굴을 한 알 수 없는 사나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브라다스와 갈로 속에 이름은 잊었으나 에스쿠블룽이었다고 생각된다. 브라다스와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이미 무척 피로해 보였는데 그를 만나자 말 궁둥이에라도 좀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생선장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더 발걸음을 빨리 했을 뿐이다. 이 생선장수는 30분 전에는 작행 라바르를 둘러싼 군중 속에 있었는데 자신이 크루아드 콜바 여관 사람들에게 아침에 길에서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술집 주인에게 살짝 눈짓을 했다. 술집 주인이 그에게로 갔다. 그들은 나직한 목소리로 몇 마디 소곤거렸다. 나그네는 다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술집 주인이 벽난로로 되돌아와서 느닷없이 나그네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너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나그네는 돌아다보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 당신도 알고 계시오? 그래. 나는 다른 여관에서도 쫓겨났어. 그래서 이 여관에서도 쫓아내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요? 딴 데로 가. 나그네는 지팡이와 배낭을 들고 나갔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크루아드 콜바에서부터 따라와 여태까지 그를 기다린 것 같은 아이들 몇 명이 그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그는 화가 나서 되돌아가 지팡이로 아이들을 으르댔다. 아이들은 새떼가 날아가듯이 흩어져 버렸다. 그는 형무소 앞을 지났다. 형무소 문에는 쇠사슬이 달린 종이 있었다. 그는 종을 쳤다. 종문 하나가 열렸다. 간수 양반, 나그네는 공손히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제게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밤 하루 재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안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감옥은 여관이 아니야. 체포돼 오면 열어주지. 쪽문은 닫혀버렸다. 나그네는 정원이 많은 작은 거리로 들어갔다. 어떤 정원들은 울타리만으로 둘러싸여서 거리의 분위기를 명랑하게 했다. 정원과 울타리 사이에서 조그만 2층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창이 불빛으로 환히 밝혀져 있었다. 그는 목노주점에서 그랬던 것처럼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얗게 석회를 칠한 커다란 방으로 날염 사라사 취장을 친 침대 하나가 놓여있고 한쪽 구석에 요람 하나, 나무의자 몇 개가 있었고 벽에는 이연발 총 한 자루가 걸려있었다. 방 한가운데 식탁에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리로 된 남포등이 투박한 하얀색 리넨 식탁보를 비추었고 포도주가 가득 담긴 주석 주전자는 은처럼 번덕이 있으며 수프 그릇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식탁에는 쾌활하고 명랑한 얼굴을 한 40대 남자 하나가 무릎 위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뛰놀게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꽤 젊은 여자 하나가 또 다른 아이에게 젖을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어린아이도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그네는 이 아늑하고 평온한 광경 앞에서 한참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오갔을까? 오직 그만이 그것을 알 수 있으리라. 아마도 그는 이 즐거운 가정은 자기를 환대해 줄 거라고, 그리고 이렇게도 행복이 넘쳐 흐르는 집에서는 아마 조금이라도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리라. 그는 유리창을 한번 살며시 두드렸다. 안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또 한 번 두드렸다. 그는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남편이 대답했다. 나그네는 세 번째 두드렸다. 남편이 일어나 남포등을 집어들고 와서 문을 열었다. 그의 절반은 농부 같고 절반은 직공 같은 키 큰 남자였다. 그는 왼편 어깨까지 올라오는 커다란 가죽 앞치마를 했는데 그 속에 망치며 붉은 손수건, 화약통 등 온갖 물건들을 불룩하게 넣어 호주머니처럼 어깨띠로 붙들어 매놓고 있었다. 그가 머리를 뒤로 젖히자 활짝 풀어젖힌 그의 셔츠에서 아무 장신구도 없는 실팍진 하얀 목이 드러나 보였다. 짙은 눈썹, 커다랗고 검은 구레나루, 툭 튀어나온 눈, 갸름하게 도드라진 얼굴 하관,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나그네는 말했다. 돈은 드릴 테니 수프 한 대접만 주시고 저기 뜰에 있는 저 흙간 한쪽 구석에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은 드릴 테니. 당신은 누구요? 집주인이 물었다. 나그네는 대답했다. 저는 피모아송에서 온 사람입니다. 하루 내에 걸었습니다. 120리나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돈은 드릴 테니. 농부가 말했다. 나는 돈을 내는 착한 사람이라면 재워주는 걸 거절하지는 않을 거요. 하지만 왜 여관으로 안 가시오?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오늘은 장날도 마을 잔칫날도 아닌데 라바르 여관에 가보았소? 네. 그런데 나그네는 당황하여 대답했다.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샤포그레의 아무개네 여관에도 가보았소? 나그네는 더욱더 당황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거기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얼굴에 의혹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이 낯선 사나이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벼랑과 몸을 부르르 떨며 외쳤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는 다시 한번 나그네를 헐끗 보더니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나 남포등을 식탁 위에 놓고 벽에서 총을 내렸다. 그러는 동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는 농부의 말을 듣고 여자도 일어나서 두 아이를 품 안에 보듬은 채 얼른 남편 뒤로 몸을 피하고는 젖가슴을 내놓은 채 공포에 쌓여 놀란 눈으로 낯선 사나이를 바라보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둑이야. 이 모든 일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순식간에 일어났다. 집주인은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 그 사람을 한참 자세히 살펴보더니 문으로 돌아와 말했다. 나가. 제발. 나그네는 말했다. 물 한 컵만. 쏘아버린다. 농부는 말했다. 그런 뒤에 그는 문을 쾅 닫아버렸고 나그네는 그가 두 개의 퉁퉁한 빗장을 거는 소리를 들었다. 조금 후에는 그 창이 닫히고 쇠막대가 걸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어둠이 계속 깔려갔다. 알프스의 찬바람도 불어왔다. 꺼져가는 햇빛에 거리에 접혀있는 한 정원 안에 떼장으로 지은 것 같은 움집 비슷한 것이 나그네의 눈에 띄었다. 그는 스슴치 않고 울장을 뛰어넘어 정원 안으로 들어갔다.
움집 가까이 가보니 문이라고는 매우 낮고 좁은 구멍으로 되어 있어 마치 도로 수성공들이 쓰기 위해 도로변에 지어놓은 건물 같았다. 그는 아마 그것이 실제로 어느 도로 수성공의 집인 줄 알았으리라. 그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이미 굶주림은 단념했다. 적어도 이곳은 추위를 가릴 만한 곳이었다. 이런 종류의 집에는 보통 밤에는 아무도 없는 법이다. 그는 배를 깔고 움집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거기는 따스했고 꽤 근사한 집자리가 하나 있었다. 그는 한참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어찌나 필요한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등에 메고 있는 배낭이 거추장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침 베개도 되겠다 싶어서 배낭 가죽띠의 조임쇠를 벗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르렁거리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쳐다보았다. 거대한 개의 머리가 움집 구멍 앞 어둠 속에서 쑥 나타났다. 그것은 계집이었다. 나그네 자신도 힘이 세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무기 삼아 배낭을 방패 삼아 그럭저럭 계집에서 나올 수 있었으나 그의 남루한 옷은 더 많이 찢어졌다. 그는 정원에서 나왔으나 뒷걸음질을 하면서 개를 위압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검술 사범들이 가려진 장미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울장을 다시 넘어 또 그리로 나섰으나 홀로 집도 없고 지붕도 없고 머물 곳도 없이 집자리와 초라한 계집에서마저 쫓겨나 어느 도리에 앉았다기보다는 쓰러져 버렸는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으리라. 나는 심지어 개만도 못하구나. 조금 후에 그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그는 시내에서 나와 들판에서 어떤 나무나 집가리를 찾아 몸을 가릴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머리를 푹 수그린 채 한참 걸었다. 인가에서 멀리 떨어졌다 싶을 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들판에 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바짝 베어버린 그루터기가 덮인 나지막한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추수를 하고 난 그 모양이 마치 빡빡 깎아버린 머리와도 같았다. 주위는 아주 컴컴했다. 그것은 단지 밤의 어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우 낮게 덮인 구름이었다. 언덕에 깔려 있는 듯 하던 구름은 차츰 올라가 온 하늘을 뒤덮었다. 그렇지만 곧 달이 떠오르고 아직도 중천에는 황혼의 빛이 남아 있었는지라 구름은 높이 공중에서 휘번한 공룡을 형성하여 거기서 지상으로 빛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상이 하늘보다 더 밝았는데 그 때문에 유난히도 얼씬년스러운 인상을 주고 황량하고도 볼품없는 윤곽이 보이는 언덕은 어두운 땅 위에 힘을 쑥하고 어슴푸레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보기 흉하고 꾀지저하고 음산하고 갑갑했다. 들에도 언덕에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그네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멋대가리 없이 베베 꼬인 나무 한 그루만 바르르 떨리며 서 있을 뿐이었다. 이 나그네는 분명히 사물의 신비로운 양상에 민감한 지성이나 정신의 섬세한 습관은 조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에는, 그 언덕에는, 그 벌판에는, 그리고 그 나무에는 무언가 몹시 쓸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서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자연이 저기를 품은 듯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왔다. 디뉴의 성문은 닫혀 있었다. 디뉴 시는 종교전쟁 때 여러 차례 포위를 견뎌낸 곳으로 나중에 파괴되어 버리기는 했지만 1815년에는 아직 네모진 탑이 붙어있는 낡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그 성벽의 허물어진 곳을 통해 시내로 다시 들어갔다. 아마 저녁 8시쯤 되었으리라. 그는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무턱대고 거닐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도청까지, 다음에는 신학교까지 갔다. 주교자 성당 앞 광장을 지날 때 그는 성당에 삿대질을 했다. 그 광장 모퉁이에 인쇄소가 하나 있었다. 나폴레옹이 부르는 대로 받아서게 하며 엘바섬에서 가져온 황제의 성명서 및 군대에 대한 친위대의 성명서가 처음으로 인쇄된 곳이 바로 이 인쇄소였다.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어진 그는 그 인쇄소 문 옆에 있는 돌벤치에 가서 들어누웠다. 그때 한 노파가 성당에서 나왔다. 노파는 어둠 속에 누워있는 이 나그네를 보았다. 이 보아요, 당신 거기서 뭘 하시오? 노파가 물었다. 나그네는 성이 나서 불통스럽게 대답했다. 참 친절하신 아주머니군. 보시다시피 누워있잖아요. 사실 친절하신 아주머니라고 불러 마땅한 그 여자는 알 후작 부인이었다. 이 벤치에서
그 여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19년 동안이나 아무 요에서 잤어요. 나그네는 말했다. 오늘은 돌요에서 잘 겁니다. 당신은 군인이었소? 네, 그래요. 군인이었습니다. 왜 여관으로 안 가시오? 돈이 없으니까요. 원, 이걸 어떻게? 알 부인은 말했다. 내 지갑엔 사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좋으니 주시구려? 나그네는 그 사수를 받았다. 알 부인은 계속 말했다. 그렇게 적은 돈으로는 여관에서 못 잔다오. 그렇지만 가보기는 하겠소? 이렇게 밤을 지낼 수는 없을 텐데 당신은 아마 춥고 시장할 거요. 당신을 동정해서 재워줄 사람도 있을 텐데. 어느 집 문이고 다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쓰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이 친절한 부인은 나그네의 팔에 손을 대고는 광장 맞은편에 있는 주교관 옆의 나지막한 작은 집을 가리켰다. 그 여자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어느 집 문이고 다 두드려 보았단 말이죠? 네. 저 집 문도 두드려 보았소? 아니요. 저기 가서 두드려 보시구려. 3. 지혜의 신중을 근고하다. 그날 저녁 디니의 주교는 시내를 산책한 뒤 꽤 늦도록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의무에 관한 방대한 저술에 골몰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불행히도 아직 미완성이었다. 주교는 이 중대한 제재에 관해 신부들이나 교부들이 말한 것을 모두 세심하게 조사하고 있었다. 그의 저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첫째 부분은 모든 사람의 의무, 둘째 부분은 제각기 속한 계급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다루고 있었다. 모든 사람은 큰 의무를 지고 있다. 거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 성 마테오는 이렇게 지적했다. 천주에 대한 의무, 이웃 사람에 대한 의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피조물에 대한 의무. 다른 의무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 지적되고 규정되어 있음을 주교는 발견했다. 군주와 신하의 의무는 로마서에, 관리와 아내, 어머니, 젊은이의 의무는 베드로서에, 남편과 아버지, 어린이, 노비의 의무는 에베소서에, 신자의 의무는 히브리서에, 처녀의 의무는 고린도서에. 주교는 이 모든 가르침으로 하나의 잘 조화된 전체를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부지런히 일했다. 그는 저녁 8시인데도 여전히 공부하면서 무릎 위에 두꺼운 책 한 권을 펼쳐놓고서 네모진 작은 종이장에 꽤 불편하게 글씨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마글루아르 부인이 여느 때와 똑같이 침대 옆 벽장 속에서 은그릇을 꺼내가려고 들어왔다. 한참 있다가 주교는 식사 준비가 다 되어 누이 동생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책을 덮고 책상에서 일어나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은 벽난로가 있는 장방형의 방이고 문은 그리로 나 있었고 앞서 말했듯이 창은 정원으로 튀어놓았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정말 상을 다 차려놓고 있었다. 그 여자는 일을 하면서도 바티스틴 양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남포등 하나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식탁은 벽난로 옆에 있었다. 벽난로에서는 불이 꽤 잘 타고 있었다. 둘 다 60이 넘은 그 두 여인을 우리는 쉽사리 묘사할 수 있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키가 작고 뚱뚱하고 활발한 여자고 바티스틴 양은 온화하고 수척하고 호리호리한 여자로 오빠보다 조금 더 키가 크고 1806년에 유행한 빛깔인 자색 명주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은 그때 파리에서 사가지고 여태껏 입고 있었다. 한 페이지를 가지고도 다 말하지 못할 만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신통한 그러나 진부한 용어를 빌려 말하자면 마글루아르 부인은 시골 여자 같아 보였고 바티스틴 양은 귀부인 같아 보였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둥글고 주름이 잡힌 흰 모자를 쓰고 목에는 아마 집에 있는 유일한 여자용 장신구인 검 십자가를 걸었고 소매가 풍부짐하고 짤막한 검정색 모직 드레스 위에 눈에 띄게 새하얀 쇼를 둘러서며 빨간색과 녹색 바둑판 무늬의 무명 앞치마는 녹색 리본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은 무명천으로 된 흉이는 두 개의 편으로 위의 양쪽 모서리에 메고 발에는 마르세유 의자들처럼 누런 양말에 큼직한 신을 신고 있었다. 바티스틴 양의 드레스는 1806년식으로 길이가 짤막하고 품이 좁았으며 소매에는 어깨바지가 달리고 단추와 끈도 달려 있었다. 이 여자의 회색 머리털은 어린애 가발이라고 불리는 곱슬곱슬한 가발로 가려져 있었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총명하고 활달하고 착해 보였다. 고르지 않게 쳐들린 양쪽 입꼬리며 아랫입술보다 두툼한 윗입술은 무언가 괴팍하고 거만한 인상을 풍겼다. 주교 예하가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이 여자는
경의와 고집이 반반 섞인 단호한 어조로 말을 했으나 일단 예아가 입을 열면 앞서도 보았듯이 바티스틴 양과 마찬가지로 순순히 그 말에 복종했다. 바티스틴 양은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 여자는 그저 주교에게 순종하고 그의 마음에 들려고만 할 뿐이었다. 젊었을 때조차도 그녀는 아름답지 않았다. 툭 붉어진 커다란 푸른 눈에 코는 길쭉하고 구부정했지만 용모와 인물 전체에선 처음에도 말했듯이 영원할 수 없는 선량한 티가 나타났다. 이 여자는 언제나 관용하는 팔자를 타고나서나 신앙과 자비와 희망이라는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따뜻하게 해주는 이 세 가지 덕은 그 관용을 차츰 신성의 정도까지 높여주었다. 자연은 그녀를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만 만들었는데 종교는 그녀를 천사로 만들어 놓았다. 가엾은 성스러운 여인이여, 사라진 즐거운 추억이여. 바티스틴 양은 그날 저녁 주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 후 하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초지종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다. 주교가 식당에 들어갔을 때 마글루아르 부인은 좀 신랄하게 말하고 있었다. 늘 바티스틴 양에게 하던 말이고 주교도 귀에 익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문단 속에 관한 말이었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저녁 식사를 위해 장을 보러 갔다가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온 모양이었다. 한 험상궂은 불황자의 이야기가 자자했다. 수상쩍은 떠내기 하나가 온 것 같다는 것, 시내 어딘가에 있는 게 틀림없다는 것, 오늘 밤 늦게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나이한테 봉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 설상가상으로 도지사와 시장이 반목하여 무슨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서로 모함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무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스스로 경찰 노릇을 해 경계하고 엄중히 문단속을 하고 자기 집 문에 빗장을 지르고 방비를 튼튼히 하고 문을 꼭꼭 잠가 두어야만 한다는 것 등등의 이야기였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이 마지막 말에 힘을 주었지만 주교는 꽤 추웠던 자기 방에서 돌아와 벽난로 앞에 앉아 불을 쬐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방금 마글루아르 부인이 은근히 효과를 바라고 한 그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자 바티스틴 양이 오빠에게는 불쾌감을 주지 않고 마글루아르 부인을 만족시켜 주고 싶어서 머뭇거리며 감히 말했다. 오라버니, 마글루아르 부인이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어슴풀에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주교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의자를 반쯤 돌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쾌하고 다정한 얼굴로 늙은 하녀를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을 불빛이 아래에서 비춰주고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 났소? 그래 큰 위험이라도 닥쳐온 거요? 그러자 마글루아르 부인은 자기도 알아채지 못한 채 약간 과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모두 다시 하기 시작했다. 한 방랑자가 어떤 불황자가 어떤 위험한 거지가 지금 시내에 있는 듯하다. 그자는 작행라발의 여관에 가서 자리 구했으나 여관 주인은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자가 가상디 가로수길로 들어와 해질 무렵에 거리에 방황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배낭과 밧줄을 가진 무시무시한 얼굴의 사나이다. 정말이요? 주교가 말했다. 주교가 그렇게 질문해 준데 마글루아르 부인은 용기를 얻었다. 그 여자에게는 그것이 주교도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특이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네, 그래요. 오늘 밤 시내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 거예요.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걸요. 게다가 경찰이 아주 무능해요. 그 여자는 이 말을 그럴싸하게 되풀이했다. 산중 지방에 사는데도 거리에는 밤에 등불조차 없어요. 밖에 나가면 정말 먹같이 캄캄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 거예요, 주교님. 그리고 거기 계시는 아가씨께서도 저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누이 동생이 말을 가로막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라버니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잘하신 건데 뭘. 마글루아르 부인은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는 이 집이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교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자물쇠 장수 플랭 미즈부아한테 가서 전에 달아놓았던 빗장을 다시 문에 달아달라고 이러겠어요. 빗장은 그 집에 있으니까 잠깐이면 돼요. 오늘 저녁만이라도 꼭 빗장을 달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주교님, 아무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글씨만으로 밖에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주교님은 언제나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더구나 한밤중에조차도요. 아이고 하나님,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이. 이때 누가 마구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주교는 말했다. 3. 영웅적인 순종. 문이 열렸다. 문은 세차게 활짝 열렸다. 마치 누가 힘을 주어 스스럼치 않고 밀어젖힌 것 같았다.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나이였다. 아까 우리가 본 잘 곳을 찾아 헤매던 그 나그네였다. 그는 들어오더니 문을 열어둔 채 한 걸음 걸어와서 멈추었다. 어깨에는 배낭을 걸머졌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눈에는 퉁명스럽고 대담하고 고달프고 난폭한 빛이 서려 있었다. 벽난로의 불이 그를 비춰주었다. 그는 보기 흉했다. 그것은 불길한 출현이었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고함을 지를 힘조차 없었다. 그 여자는 멍한 표정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바티스틴 양은 몸을 돌려 들어오는 사나리를 보고는 깜짝 놀라 반쯤 몸을 일으켰다가 벽난로 쪽으로 천천히 머리를 돌려 오빠를 바라보더니 지극히 침착하고 평온한 얼굴로 되돌아갔다. 주교는 태연한 눈으로 사나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새로운 이 사나이에게 어찌 왔느냐고 물으려 했으리라. 주교가 입을 열자 사나이는 두 손을 한꺼번에 지팡이 위에 얹어놓고 노인과 두 노파를 번갈아 보고는 주교가 말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진역을 살았습니다. 저는 형무소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나흘 전에 석방되어 퐁타를리에로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툴롱에서부터 나흘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120리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이 고장에 도착하여 어느 여관을 들렀는데 제가 시청에 제시했던 노란 통행권 때문에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제시해야만 했습니다. 또 다른 여관에 들렀더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집도 저 집도 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저를 원치 않았습니다. 형무소에도 갔지만 간수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개집에도 들어갔지만 개도 사람처럼 저를 물어뜯고 쫓아냈습니다. 마치 개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들판으로 나가 총총한 별빛 아래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이 없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오는 걸 막아줄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며 어느 집 문 아래 구석이라도 찾아보려고 다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저 광장의 돌 위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친절한 부인께서 이 댁을 가리키면서 저 집 문을 두드려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드린 겁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여관입니까? 돈은 있습니다. 적립금이죠. 형무소에서 19년간 노동해서 번 돈 109프랑 15수가 있습니다. 돈은 치르겠습니다. 그까짓 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돈은 있으니까요. 저는 몹시 피곤합니다. 120리나 걸었거든요. 배가 몹시 고픕니다. 나가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될까요? 마글루아르 부인, 주교가 말했다. 한 사람분의 식기를 더 갖다 놓아요. 사나이는 서너 걸음 들어와 식탁 위에 있는 난포불 가까이로 갔다. 그러고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아니, 그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저는 진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죄수예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호주머니에서 커다란 노란색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펴 보였다. 이게 제 통행권입니다. 보시다시피 노랗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도 쫓겨납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저도 읽을 줄은 압니다. 형무소에서 배웠습니다. 형무소에는 지원자들을 위한 학교가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발장, 석방된 진역수, 출생지. 이건 당신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겠죠? 19년간 진역살이 한자임, 가택 침입죄 및 절도죄로 5년, 4번의 탈옥 기도로 14년, 극히 위험한 인물임. 이렇습니다. 모두들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댁에서는 저를 받아주시렵니까? 당신은 여기는 여관인가요?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겠다는 말씀인가요? 댁에 마구간이 있습니까? 마글루아르 부인, 주교는 말했다. 침소의 침대에 흰 침대볼을 깔아놓아요. 두 여인이 주교에게 얼마나 잘 복종하는가에 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식당으로 나갔다. 주교는 사나이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자, 노형, 앉아서 불을 쬐시오. 우리는 곧 저녁밥을 먹게 될 것이오. 당신이 저녁밥을 잡수는 동안에 당신 잠자리가 준비될 것이오. 이제야 사나이는 완전히 이해했다. 그때까지 침울하고 딱딱했던 그의 얼굴에 놀람과 의혹과 기쁨의 빛이 떠올라 이상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정말인가요? 아니, 저를 여기 있게 해주신다고요? 저를 쫓아내지 않으시는군요. 죄수를.
저를 노형이라고 부르시는군요. 제게 반말을 쓰지도 않고 개새끼 어서 나가 이런 말만 늘 들어왔는데 저는 댁에서도 저를 꼭 쫓아내시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오, 제게 여기를 가르쳐 주신 부인은 참 친절한 분이군요. 내가 곧 저녁밥을 먹는다. 침대가 요와 침대볼을 깐 침대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침대에서 자본 지가 10분이나 됐는데 댁에선 제가 가지 않아도 좋다는 거죠. 당신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기야 저는 돈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지불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여관 주인 양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돈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당신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여관 주인이시죠? 주교는 말했다. 나는 여기 사는 신부요. 신부라고요? 사나이는 말을 이었다. 오, 참 친절하신 신부님이시군요. 그럼 제게 돈을 내라고 하시지 않겠군요. 사제님이신가요? 저 큰 성당의 사제님? 아, 정말이지. 나도 참 바보지. 신부님의 그 빵모자를 못 봤네요. 그렇게 짓거리면서 그는 한쪽 구석에 배낭과 지팡이를 내려놓은 뒤 통행권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앉았다. 바티스틴 양은 상냥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사제님은 참 인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멸시하지 않으시는군요. 신부람 참 좋은 거군요. 그럼 신부님께서는 제게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는 거지요? 그렇소. 그 돈은 그냥 갖고 있어요. 주교는 말했다. 얼마나 가지고 있어? 109프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109프랑 15수입니다. 사나이는 덧붙였다. 109프랑 15수라. 그걸 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19년입니다. 19년이라. 주교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사나이는 말을 계속했다. 저는 아직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저는 그라스에서 수레에서 짐을 내리는 것을 거들어주고 번 돈 25수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신부님이시니까 말씀드리지만 형무소에도 부속 사제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주교도 보았습니다. 모두들 예하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마르세유의 자로드 성당 주교였습니다. 여러 사제들 위에 있는 사제였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좋을지 죄송하지만 잘 말할 수가 없네요. 말이 잘 안 됩니다.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서. 하지만 신부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교가 형무소 한가운데의 제단 위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머리에는 금으로 된 뾰족한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대낮의 햇빛이 반사돼 그것이 번쩍였습니다. 우리들은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세 편으로. 그리고 우리들 앞에는 대포와 불이 붙은 화약 심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주교가 말을 했지만 모두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교란 그런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는 동안 주교는 여태까지 활짝 열려있던 문을 닫았다. 마글루아르 부인이 돌아왔다. 그 여자는 식기 한 벌을 갖다가 식탁 위에 놓았다. 마글루아르 부인, 주교가 말했다. 그 식기는 될 수 있는 대로 벽난로 가까이 놓아요. 그러고는 손님 쪽으로 몸을 돌리고 알프스의 밤바람은 모십 찹니다. 노영 춥지요? 주교가 이 노영이라는 말을 약간 정중한 듯 하면서 점잖은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사나이의 얼굴은 환히 빛났다. 죄수에게 노영이라는 말은 미디즈호, 이 미디즈호는 1816년 7월 2일에 난파한 프랑스 군함이라고 하네요. 미디즈호의 조난자에게 주는 한 컵의 물과도 같았다. 모미를 받아온 자는 존경받기를 갈망한다. 이 남포풀은 통 밟지 않군. 주교는 말을 이었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주교의 침실로 가서 벽난로 위에서 2개의 은촛대를 가져다 불을 환히 밝혀 식탁 위에 놓았다. 사제님, 사나이가 말했다. 사제님은 친절하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댁에 받아들여 주십니다. 사제님은 저를 위해 촛불을 켜주십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또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는데도. 주교는 그 옆에 앉아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게 말하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름을 묻지 않고 그에게 고통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을 뿐이요. 당신은 고통받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므로 잘 오셨소. 그리고 내게 감사하지 말고 내가 당신을 내 집에 맞아들였다고 말하지도 마시오. 여기는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자기 집이 아니요. 당신에게
지나가는 당신에게 이 말을 하겠는데 여기는 나의 집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집이요. 여기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이요. 어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 필요가 있겠소? 더구나 당신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당신에게는 내가 알던 이름 하나가 있어. 사나이는 놀라서 눈이 희둥그레졌다. 정말입니까? 사제님은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소. 주교는 대답했다. 당신 이름은 나의 형제요. 정말이지 사제님. 사나이는 외쳤다.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무척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사제님이 어찌나 친절하신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시장기가 가셔버렸습니다. 주교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무척 고생하셨군요. 말씀하십시오. 붉은 죄수복에 둥그런 쇠 찾고 잠자리는 늘판지 추위와 더위, 노동, 죄수들, 몽둥이 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쇠사슬을 2겹이나 채우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토굴 속에 집어넣고 누워있는 환자에게까지 쇠사슬을 채우고 개들이 더 행복하지요. 그렇게 19년간을요. 제 나이 46입니다. 지금은 이 노란 통행권 잃었습니다. 알겠소. 주교는 말했다. 당신은 슬픈 곳에서 나오셨군요. 들어보시오. 하늘에서는 올바른 사람 100명의 흰옷보다 회개한 죄인 1명의 눈물을 젖은 얼굴에 더 많은 기쁨이 있을 것이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인간에 대한 증오와 분노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면 당신은 가엾은 사람이요. 반면 거기서 호의와 온정과 화합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면 당신은 우리들 중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요. 그동안 마글루아르 부인은 저녁밥을 차려놓았다. 물과 기름과 빵과 소금으로 만든 수프, 약간의 베이컨, 염소고기 한 조각, 무화과, 신선한 치즈, 큼직한 호밀 빵 한 덩어리. 그 여자는 자기 생각대로 주교의 평소 식단에 오래된 모브 포도주 한 병을 곁들여 내놓았다. 주교의 얼굴에는 갑자기 손님 환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유의 쾌활한 표정이 떠올랐다. 자, 식탁에 앉읍시다. 그는 힘차게 말했다. 손님과 같이 식사할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그는 사나이를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 바티스틴 양은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그의 왼편 자리에 앉았다. 주교는 늘 하듯이 식전 기도를 드리고 손수 수프를 따라주었다. 사나이는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 갑자기 주교가 말했다. 그런데 식탁에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마글루아르 부인은 거기에 꼭 필요한 식기 3벌만 챙겨다 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주교가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면 순진한 자랑이기는 했지만 6벌의 은식기를 식탁보 위에 늘어놓는 것이 이 집의 관례였다. 이 우아한 사치의 과시는 가난을 품위로 삼고 있는 이 안온하고도 엄격한 가정의 일종의 어린애 같은 애교였다. 마글루아르 부인은 주교의 뜻을 알아차리고 아무 말 없이 식당에서 나갔고 한참 후에 주교가 요구한 3벌의 식기는 새 회식자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보기 좋게 배치되어 식탁보 위에서 번득였다. 4. 풍타룰리의 치즈 제조소에 관한 이야기. 이제 그 식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전하기 위해서는 바티스틴 양이 부하 슈브롱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여기에 옮겨놓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편지에는 죄수와 주교 사이에 오간 대화가 순진하고도 자세하게 적혀있다. 그 사나이는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주의도 하지 않았어요. 굶주린 듯이 개걸스럽게 먹었어요. 그러나 수프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마운 하나님의 사제님, 이런 것도 모두 제게는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만 이 점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자기들과 함께 밥을 먹게 두려워하지 않는 저 수레꾼들은 사제님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 의견은 내게는 좀 불편했어요. 오라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들은 나보다 더 고대다오. 그 사나이는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돈이 더 많습니다. 신부님은 가난하시지요? 저는 잘 압니다. 신부님은 아마 사제도 못 되시는 모양이죠? 신부님은 사제이시기는 합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올바르다면 신부님이 꼭 사제가 되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더없이 공평하시오. 오라버지는 말하셨어요. 잠시 후에 오라버지는 덧붙였어요. 장발장씨, 당신이 가리는 데는 퐁타룰리예요? 그렇습니다. 여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남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믿어요. 이어 그는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내일 새벽에 떠나야 합니다. 여행하는 건 힘듭니다. 밤은 춥고 낮은 덥거든요.
당신이 가는 곳은 좋은 고장이요. 오라버지는 말을 이었어요. 혁명 때 우리 집이 몰락해서 나는 처음에 프랑슈롱테로 피난하여 거기서 한동안 내 두 팔로 노동을 하며 살았어. 나는 굳건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서 골라 잡기만 하면 되었어. 거기엔 제지공장, 피혁공장, 정유물 제조소, 제유소, 대규모의 시계 제조소, 제강소, 제동소, 그 외에도 적어도 20개의 철공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시티용, 오방쿠로, 페르에 있는 4개의 철공소는 매우 중요한 곳이요. 내 기억에 오라버지가 열거하신 지명은 틀림없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라버지는 말을 중단했다가 내게 말을 건넸어요. 이봐 누이, 그 고장에 우리 친척이 없는가? 나는 대답했어요. 있어요. 구체제 때 퐁타롤리의 수문장이었던 트위스네시가 있어요. 그렇군, 오라버지는 말했다. 하지만 1793년에 우리는 친척이 없었고 가진 거라고는 두 팔뿐이었어. 나는 이랬어. 발장씨, 당신이 가리는 퐁타블리에라는 그 고장에는 아주 가부장적이고 아주 매력적인 산업 하나가 있어. 그것은 치즈 제조소인데 이것을 그들은 포리티에르라고 부른다오. 그때 오라버지는 사나이에게 식사를 하게 하면서도 퐁타를리에의 치즈 제조소가 무엇인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오라버니가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래요. 치즈 제조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큰 흑간이라는 것은 부자의 제조소로서 40~50마리의 암소가 있어서 여름마다 7~8천 건의 치즈를 생산한대요. 또 조합 제조소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것인데 산 중턱에 사는 농부들이 암소를 공동으로 방목하여 그 생산물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랭이라고 부르는 치즈 제조인을 고용해요. 그리랭은 하루에 3번 조합 우유를 받아 그 수량을 표에 적어 넣어요. 치즈 제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4월 말쯤이고 치즈 제조인들이 그들의 암소를 방목지로 데리고 가는 건 6월 중순쯤이래요. 사나이는 식사를 하면서 기운이 났어요. 오라버지는 그에게 그 좋은 모브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오라버니 자신은 비싼 포도주라고 해서 그것을 마시지 않았어요. 오라버지는 잘 아시는 그 자연스럽고 유쾌한 어조로 그리고 이따금씩 내게도 상냥하게 말을 건네면서 그 사나이에게 그 모든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오라버지는 몇 번이고 그레랭이라는 좋은 직업 이야기를 되풀이 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나이를 위한 안식처라는 것을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권유하지 않고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내가 감동한 것이 있어요. 그 사나이는 내가 부인께 말한 그대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라버지는 내 그 사나이가 들어봤을 때 예수에 관해 몇 마디 말씀하셨을 뿐 식사 중에나 그날 저녁 내내 그 사나이에게 그의 신분을 상기시키거나 오라버니의 신분을 알리는 말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언뜻 보기에는 설교라도 좀 하고 이 죄수에게 주교로서의 위엄을 보여줌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확실히 좋은 기회였어요. 이것은 아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불쌍한 사람을 받아주었으니까 그 육체와 동시에 영혼에도 양식을 주고 훈계와 충고를 곁들여 그를 좀 나무라거나 혹은 그가 장래에 더 괜찮게 행동하도록 권유하면서 약간의 동정을 베풀 기회였을 거예요. 오라버지는 그가 어느 구장에서 왔는지도 묻지 않았고 그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의 과거에는 과오가 있었고 그래서 오라버지는 그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만한 말은 일체 피하는 것 같았어요. 오라버지는 풍타롤리에서의 산중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은 하늘 가까이서 평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에 덧붙여서 그들은 순결하니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불쑥 나온 그 말 속에 그 남자의 마음을 찌르는 무엇이 있지는 않을까 하여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을 정도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라버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나도 알 것 같아요.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가슴속에 느끼고 있으니 그것을 잊게 하고 평범하게 대해줌으로써 잠시라도 자기도 남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오라버지는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자비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설교와 훈계와 암시 같은 걸 삼가는 마음씨 고운 태도 속에서야말로 정말 복음적인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의 가슴속에 어떤 고통을 지니고 있을 적에
그것을 조금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연민의 정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는 바로 우리 오라버지의 마음속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설령 오라버지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오라버지는 저에게조차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라버지는 끝끝내 보통 저녁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다름이 없었고 사제장 세태홍 씨나 교구의 사제와 식사하는 것과 똑같은 표정과 똑같은 투로 장발장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가 무화과를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제르부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들어온 거예요. 오라버지는 어린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제르부 아주머니에게 주려고 내게 마침 있던 돈 15수를 빌렸어요. 그러는 동안 사나이는 별로 주의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않고 있었는데 퍽 피로해 보였어요. 가련한 제르부 아주머니가 나가고 나서 오라버지는 식후 기도를 드리고는 그 사나이한테 몸을 돌려 이제 주무셔야겠죠? 하고 말씀했어요. 마글루아르 부인은 얼른 식기를 치웠어요. 나는 손님이 잠을 자도록 우리는 물러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마글루아르 부인과 둘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조금 후에 나는 마글루아르 부인에게 내 방에 있던 포레누아르 사슴 모피를 그 남자의 침대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밤에 추워도 그게 있으면 포근하거든요. 섭섭한 건 그 모피가 날아가서 털이 죄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라버지가 다누베강 수원에서 가까운 독일의 토틀랭젠에 계셨을 때 지금 제가 식탁에서 쓰고 있는 상하 자루가 달린 조그만 나이프와 함께 사오신 물건이에요. 마글루아르 부인은 이내 2층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빨래를 넣는 객실에서 주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둘 다 아무 말 없이 제각기 자기 방으로 물러갔어요. 5. 고요. 비행분이 이해하는 누이 동생에게 편히 쉬라고 인사하고 나서 식탁 위의 두 은촛대 중 하나는 자기 손에 들고 또 하나는 손님에게 주며 말했다. 자, 노영,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소? 사나이는 그의 뒤를 따랐다. 앞서 말한 바대로 이 집의 구조는 침소가 있는 기도실로 가거나 거기서 나오려면 주교의 침실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이 그 방을 지나갈 때 마침 마글루아르 부인은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벽장 속에 은식기를 넣고 있었다. 그것은 저녁마다 그 여자가 자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었다. 주교는 손님을 기도실 안쪽 침소에 묻게 했다. 하얀 새 침대 하나가 거기에 놓여 있었다. 사나이는 작은 탁자 위에 촛대를 놓았다. 자, 편히 주무시오. 주교는 말했다.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우리 집 소액에서 짠 따끈따끈한 우유를 한 잔 마시고 가시오. 고맙습니다, 신부님. 사나이는 말했다. 이 화기애애한 말을 하자마자 그는 벼랑간 느닷없이 이상한 몸짓을 했는데 만약에 두 성스러운 처녀가 그것을 보았다면 깜짝 놀라 몸이 오싹했으리라. 이때 그가 무슨 충동을 받았는지 나로서는 오늘날까지도 알 도리가 없다. 미리 무슨 경고를 주려고 했을까? 아니면 위협을 하려고 했을까? 또는 단지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종의 본능적 충동에 사로잡혔을 뿐일까? 그는 갑자기 늙은이 쪽으로 돌아서더니 팔짱을 끼고 사나운 눈으로 주인을 응시하며 쉰 목소리로 외쳤다. 아, 정말로 이렇게 당신 집에 당신 곁에 나를 재워주시는군요. 그는 말을 끊었다가 어쩐지 흉측하게 느껴지는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정말 두루두루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살인자가 아니라고 누가 말해주던가요? 주교는 천장을 우르르 보고 대답했다. 그건 주님께서나 아실 일이요. 그러고는 기도를 드리거나 혼잣말을 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움직이며 오른손의 두 손가락을 들어 허리도 굽히지 않는 사나이에게 축복을 빌어주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서 자기 침실로 갔다. 침소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기도실에 커다란 서지 휘장을 빙 둘러쳐 제단을 가렸다. 주교는 그 휘장 앞을 지나다가 무릎을 꿇고 짤막하게 기도를 드렸다. 잠시 후에 그는 정원으로 나가 거닐며 몽상에 잠기고 명상에 잠기면서 밤에 천주가 열려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저 위대한 신비에 영혼도 생각도 고스란히 바쳤다. 한편 사나이는 정말 너무 피곤해서 그 좋은 흰 침대볼을 즐기지도 못했다. 그는 죄수들이 하는 식으로 콧바람으로 촛불을 끄고는 옷을 입은 채 침대에 쓰러져서 이내 깊이 잠들어 버렸다. 주교가 정원에서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시계가 12시를 쳤다. 잠시 후
이 작은 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고 있었다. 6. 장발장. 장발장은 한밤중에 잠을 깼다. 장발장은 벌이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그는 글도 배우지 못했다. 성장한 뒤에는 파브롤에서 나무가지 치는 일을 했다. 어머니는 잔 마티웨라 했고 아버지는 장발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별명으로 부알라장, 저 장이란 놈이라는 말이 줄은 것일 것이다. 장발장은 침울하지 않아도 생각에 잠긴 듯한 성격이었는데 이것은 다정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어쨌든 외관상으로는 장발장에게는 무언가 꽤 멍하고 꽤 을빠진 듯한 데가 있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어머니는 산용녀를 잘못 치료해서 죽었다. 아버지는 그와 마찬가지로 나무가지 치는 일을 직업으로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장발장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들, 딸 7을 두고 과부가 된 누나 하나뿐이었다. 이 누나가 장발장을 길렀는데 남편이 있는 동안에는 어린 동생을 자기 집에 데려다 부양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7아이 중 제일 큰 놈은 8살이고 제일 작은 놈은 1살이었다. 장발장은 그때 25살이었다. 그는 아버지 노릇을 했고 이번에는 그가 자기를 길러준 누나를 부양했다. 그저 의무처럼 그렇게 되었을 뿐 장발장에게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청년 시절을 버리도 신통치 않은 고된 노동으로 보냈다. 그 고장에서는 그에게 애인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저녁이면 지쳐서 돌아와 한마디 말 없이 수프만 먹었다. 누나인 자아는 그가 먹는 동안 흔히 쇠고기나 돼지고기 조각, 양배추 속에 있는 그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그의 사발에서 드러내 자기 아이들에게 주곤 했는데 그는 언제나 식탁에 몸을 구부려 머리를 수프 속으로 쳐넣다시피 하고 긴 머리칼을 사발 주위로 늘어뜨려 눈을 가리고 먹으면서 아무것도 못 본 척 누나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파브롤에는 장발장의 초가집에서 멀지 않은 곳 길 건너편에 마리클 로드라는 농가 아낙네가 있었다. 장발장의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서 가끔 마리클 로드한테 가서 어머니 핑계를 대고는 우유를 한 대씩 가져다가 울타리 뒤나 좁은 길 모퉁이에서 서로 우유단지를 빼앗다시피 마시곤 했는데 너무 급히 서두르는 바람에 어린 계집아이들은 흔히 앞치마나 가슴 위에 우유를 흘렸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러한 속임수를 알았다면 그런 비행을 저지른 녀석들을 호되게 야단쳤으리라. 그러나 장발장은 퉁명스럽고 잘 두틀대기는 했으나 아이들 어머니 몰래 마리 클레드에게 우유값을 치렀고 아이들은 벌을 받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지를 치는 계절에는 하루에 24수를 벌었고 그런 다음엔 가을 일꾼으로 자벽부로 소치는 일꾼으로 육체 노동자로 고용되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다. 그의 누나 역시 누나대로 일을 했지만 어린아이들이 7이나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차츰차츰 가난에 쫓기고 몰리는 슬픈 군상이 되었다. 그러던 중 혹독한 겨울이 왔다. 장발장은 일거리가 없었다. 가족은 빵이 없었다. 빵이 없었다. 글자 그대로 거기 7아이들.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롤의 성당 앞 광장 쪽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자려고 하는데 진열대에 창살친 유리창에서 찰카닥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와보니 마침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때려 부신 구멍으로 팔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 팔은 빵 하나를 집어 가져갔다. 이자보는 급히 뛰어나갔다. 도둑놈은 전속력으로 달아났고 이자보는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도둑놈은 빵을 던져버렸으나 팔에는 아직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장발장이었다. 그것은 1795년의 일이었다. 장발장은 야간에 가택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 혐의로 당시의 법정으로 보내졌다. 그는 총을 한 자루 가지고 있었는데 총 솜씨가 천하의 명수였고 어떤 면에서는 밀렵꾼이기도 했다. 이것이 그에게 불리했다. 밀렵꾼에 대해서는 지당한 편견이 있었다. 밀렵꾼은 밀수입자와 마찬가지로 비적에 매우 가깝다. 그러니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그러한 자들과 도회적인 끔찍한 살인자들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밀렵꾼은 숲속에 살고 밀수입자는 산속이나 바다 위에 산다. 도회지는 부패한 인간과 흉포한 인간을 만든다. 산과 바다, 숲은 야성인을 만든다. 이것들은 인간의 사나운 면을 키워주긴 하지만 흔히 인간적인 면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장발장은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전의 규정은 명백했다. 우리들의 문명에는 무서운 시기가 있다. 형벌이 파멸을 선고하는 시기가 그렇다. 사회가 생각하는 인간을 회복할 길 없이 버리고 떠나갈 때 그것은 얼마나 슬픈 순간인가. 장발장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96년 4월 22일 집정관 정부가 500여 내를 보낸 혁명 4주년 화월, 이 화월은 혁명력 8월로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에 해당한답니다. 화월 2일의 통첩에서 부오나파르테라고 불리는 이탈리아군 총사령관이 몬테노테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파리에 전해졌는데 바로 그날 비세트로에서는 많은 죄수들이 쇠사슬에 묶였다. 장발장도 그중 하나였다. 지금은 90에 가까울 당시의 한 형무소 간수는 형무소 마당 북쪽 구석의 넷째 줄 맨 끝의 쇠사슬에 묶인 그 불행한 사나이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도 다른 이들처럼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 처지가 끔찍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도 역시 10중 8구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의 막연한 생각을 통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무엇가 지나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목에 걸린 쇠고리의 나사못을 기둥에 대고 박느라 머리 뒤에서 망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동안 그는 울고 있었고 눈물에 목이 메어 말도 못했다. 그는 때때로 단지 이런 말만 했다. 나는 파브로의 가지치는 사람이었다. 그러고는 흐느끼면서 오른손을 올렸다가 조금씩 7번을 내렸는데 그것은 마치 키가 다른 7사람의 머리를 차례로 어루만지는 것 같았으며 그러한 손짓으로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어떤 일이 7명의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짐작했다. 그는 툴롱으로 떠났다. 목에 쇠사슬을 차고 수레에 실려서 21회 만에 거기에 도착했다. 툴롱에서 그는 붉은 제수복으로 갈아입혀졌다. 과거의 생활에 관한 것은 그의 이름까지도 지워졌다. 그는 이제 장발장이 아니었고 24,601호였다. 누나는 어찌 됐을까? 7 아이들은 어찌 됐을까? 누가 그걸 걱정할까? 톱으로 밑둥이 잘린 어린 나무의 한 줌 나무잎들은 어찌 되는가? 그것은 언제나 같은 이야기다. 살아남은 그 불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이후 의지가지 없고 인도자도 없고 은신처도 없이 바람 불고 물결 치는 대로 누가 알겠는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외로운 운명들을 삼키는 저 싸늘한 안개 속에 인류의 암담한 행진 속에서 수많은 불우한 사람들이 연달아 사라져가는 음산한 암흑 속에 빠져갔다. 그들은 그 고장에서 떠났다. 그들이 살던 마을의 종루는 그들을 잊었고 그들이 살던 농촌의 경계석도 그들을 잊었으며 장발장조차도 감옥살이 몇 년 끝에 그들을 잊었다. 상처가 있었던 그의 가슴 속에는 흉터가 남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털롱에서 지내는 내내 그는 고작 한 번 누나의 소식을 들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감옥살이 4년째 되는 해가 다 지나갈 무렵이었다. 그 소식이 어떻게 그에게까지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향에서 그들을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의 누나를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파리에 있었다. 쉥실피스 근처의 빈민가인 쟁드로 거리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한 명만, 막둥이인 어린 사내 아이만 하나만 데리고 있었다. 다른 6아이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마 그녀 자신도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아침마다 샤보거리 3번지의 어느 인쇄소에 나가서 종이를 접고 책을 매는 일을 했다. 아침 6시에 겨울이면 해도 뜨기 훨씬 전에 거기에 나가야 했다. 인쇄소와 같은 건물 안에 학교가 하나 있어서 그녀는 이 학교에 7살 먹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다만 그녀는 6시 인쇄소에 들어가고 학교는 7시가 되어야만 열렸으므로 아이는 학교가 열릴 때까지 1시간을 마당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겨울에 한 대에서 보내기에 그 1시간은 아직 어두웠다. 어린아이는 인쇄소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직공들은 이 가엾은 어린아이가 잠이 와서 못 견뎌하며 길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또는 어둠 속에서 제 보통 위에 몸을 구부린 채 쪼그리고 앉아서 잠들어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흔히 보았다. 비가 올 때면 문지기 노파가 처근하게 여겨 자기 오두막에 맞아들였는데 거기에는 초라한 침대 하나와 물레 하나 그리고 2개의 나무 의자밖에 없었다. 어린아이는 거기 한쪽 구석에서 덜 춥도록 고양이에게 몸을 바짝 붙이고 잤다. 7시에 학교 문이 열리고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다. 장발장이 들은 것은 이상과 같았다. 어느 날
그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것은 삽시간의 일이요 번개 같은 일이어서 마치 그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운명에 갑자기 창이 열렸다가 다시 싹 닫혀버린 것 같았고 그 후 다시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그것도 영원히 그러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한 번도 그들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으며 이 가슴 아픈 이야기의 뒤에도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4년째 연말경에 장발장이 탈옥할 순서가 왔다. 그의 친구들은 이 비참한 곳에서는 어레걸하듯이 그를 도왔다. 그는 탈옥했다. 그는 이틀 동안 들판을 자유롭게 헤맸다. 바짝 쫓기고 줄곧 돌아다보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부르르 뜨는 것도 자유롭다고 한다면 연기나는 지붕에 지나가는 사람의 개 짖는 소리에 뛰어가는 말굽 소리에 시계 치는 소리에 온갖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낮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 도로에 오솔길에 덤불에 자는 것에 모든 것에 겁을 먹는 것도 자유롭다고 한다면 말이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에 그는 다시 붙잡혔다. 그는 36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 회사 재판소는 이 죄로 그의 형기를 3년 연장했고 그의 형기는 8년이 되었다. 6년째 다시금 탈옥할 순서가 왔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 탈주를 완수하지는 못했다. 절호할 때에 그가 없었다. 비상대포가 울렸다. 그날 밤 순찰대원이 그가 건조 중인 배의 용골 밑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는 자기를 붙잡은 간수들에게 저항했다. 탈옥과 반항,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 행위로 인해 그는 5년의 가중형에 처해졌는데 그중 2년은 두 겹의 사설형이었다. 총 13년, 10년째 다시 차례가 됐고 그는 또 그 기회를 이용했다. 이번에도 더 잘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 새로운 탈옥 미수로 말미암아 3년이 가용되었다. 합계 16년, 마지막으로 13년째의 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탈옥을 시도했으나 4시간의 도피 후 다시 붙잡히는 데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 4시간으로 3년 도합 19년, 1815년 10월에 그는 석방되었다. 그는 유리창을 부수고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796년에 형무소에 들어갔던 것이다. 간단히 한마디 덧붙인다. 이 책의 저자가 형법 문제와 법률에 의한 처벌에 관해 연구하던 중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이 한 사람의 운명이 파멸하는 출발점이 된 예를 접하는 것은 이것이 두 번째다. 클로드 괴가 빵 한 조각을 훔쳤고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쳤다. 영국의 통계에 의하면 런던에서는 절도 5건 중 4건이 굶주림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장발장은 흐느끼고 떨면서 감옥에 들어갔고 무감정한 사람이 되어 거기서 나왔다. 그는 거기에 절망해서 들어갔고 거기서 침울해져서 나왔다. 이 사람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을까?